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통일부 시무식에서 통일부 직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에 이어 북측의 인사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북측도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최종수 성균관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유교 중용의 핵심 개념인 시중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장관은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나라의 주인을 국민으로 삼는 것이 민본 사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유교 사상의 가르침에 충실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선을 넘어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선을 넘는 인문학. 죽음은 남북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 내 자식에게 n분의 1. 항아리 사람을 넣는 거예요. 제 유서는 마치 유아용 유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펐지만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 고마운 분들 덕분입니다. 받은 만큼 제대로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끝. 네. 근데 많이 이렇게 베푸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안? 근데 제가 이제 받은 만큼이라는 게 네. 이 사람들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뭐 자연한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사람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자원들을 지금 쓰고 있는 반성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죽을 때 아마 그것 때문에 저도 읽어볼까요? 유서. 재산은 배우자 상속 없음. 내 자식에게 n분의 1.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면서 쓸데없는 짓 하며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만 안 해도 다 잘 될 거다. 왜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세요, 교수님? 쓸데없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도 내 것을 많이 버리면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제가 나중에 고고학 유물이 된다는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다양한 장례 풍습이 있는데요. 뭐 예전에는 뭐 화장이나 뭐 무덤에 이제 안치를 했는데 요즘 뭐 수목장도 있고요. 그리고 막 다양한 문화권에서 뭐 수장, 조장, 풍장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예. 바로 여기 온관묘, 동무덤인데요. 항아리 사람을 넣는 거예요. 아주 영산강 일대에 삼국시대에 그 마한 세력들이 묵거든요. 그 독이 2m 이상 돼요. 그 안에 금동관도 있고요. 왜 불편하게 이렇게 왜 그 항아리에 넣었을까? 워낙 그 당시 영하 사망이 높으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넣어주는 식으로 항아리 만들어서 작게 해서 집 근처에 묻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왕이나 족장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무치게 느낀 게 시베리아에서 발굴할 때거든요. 한 3000년 전 무덤인데요.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었어요. 여기 뭐 이 몇 가지 징후를 보고 나이랑 맞추는데 이 사람 골반 근처에서 더 얇은 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더니만은 이거는 아마 아이 낳다 죽은 것 같다고. 태아의 뼈가 있으니까 출산 중에 사살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저는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무덤이었지만은 야 이걸 묻을 때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를 한꺼번에 묻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20대 젊은 아빠의 마음이. 저는 그 무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원래 참 되게 건조한 사람인데도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이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장례 풍습이 있을까요? 아직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전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남아 있어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관을 묻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사진을 들고 이렇게 장례식에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개인 사진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 지도자들의 사진과 충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과 뭐 어찌 보면 시장의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전통의 변화라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우리 장래의 지금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뭐 AI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원일기에 그 배우가 한번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을 그대로 AI로 형상화시켜서 매일매일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글쎄 우리 일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을 사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글쎄요, 근데 인간은 애초에 우리가 살아있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한 존재였어요. 고고하게 옛날부터. 네. 그래서 글을 쓴다든지 유서를 남기려고 시도했다든지부터 이렇게 영화에 나오고 그 화면 속에서 그분들은 영원히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AI가 그 사람을 완벽히 재현해서 그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는 이 죽음이라든지 그 사람을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가족도 영향을 그런 식으로 받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 사실 걱정인 게 AI로 먼저 가신 분들을 불러내서 같이 내가 그분들과 있을 수 있다. 사실 이게 삶과 죽음이 섞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죽음이 갈라놓은 경계를 기술이 허문다면은 인간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다시 그 빙하기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인간의 그 사고들이 그래서 은근히 기대가 돼요. 사실 지금 거의 머지 않았어요. AI가 한 사람의 뇌를 완벽히 학습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어머니랑 아버지랑 똑같은 뇌 구조를 AI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전에 어머니가 대답하실 그 내용을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살아있는 리추얼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면서도 이게 뉴노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선을 한번 넘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회적 죽음도 있지만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제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죽음이 체제를 바꾸고 전체 구조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의 이제 80주년 전승절에서 두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72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요즘엔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불생도 불멸도 가능하다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이 늘어나고 이 국제 정치의 질서가 어찌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를 포괄하고 있어서 일례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중국의 시아먼이라고 하는 곳이랑 대만의 금문도라고 하는 곳에서 종친회를 해요. 그래서 샤먼으로 넘어가서 양원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질 때라도 이 죽음과 관련된 제례를 같이 지냄으로써 끊임없이 이 문화 연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남북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격차가 날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사를 담고 있는 장례라던가 아니면 제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북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기제로 그러니까 빨리 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는 듯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자기 유서를 써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드러내는 저는 창 같다고 봤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유서인데요.
타인에게 자신의 모비명을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더 객관화된 그 평가를 들어볼 수 있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대 넘지만 하던 선도 어느 순간 서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선이 오히려 더 벽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얘가 DMZ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머릿속에 나라와 나라의 경계는 뭔가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구나. 홍콩 OST 들으면서 왔습니다. 영웅본색 OST를 들으면서 통일부는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화된 정세에 맞춰 여론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죠. 북한과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해 통일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통일은 여전히 필요할까요? 남북이 충돌과 긴장이 없는 평화로도 충분한 걸까요?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민족에 대한 동질성보다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위상 향상을 위해서라는 점이 앞서는데요. 지금의 통일은 이상이 아닌 삶의 안전과 살아갈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요즘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로 가보면, 초등학교나 그런 데 가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 그것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도 많이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이 보완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높은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찬성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화가 필요하다고 선택했습니다. 남남 갈등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국내에서 북한과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양극화돼서 많이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론을 들어가면 구체적인 이슈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보와 보수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설득할 가능성을 미리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 통일부의 여론조사는 그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와 협력, 그리고 대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항로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